겁니다. 정책 집행이요. 네. 여러분들 정책 집행에서 그 하향적 집행하고 상향적 집행 구분하는 거 거의 시험에 나오죠. 하향적, 상향적 집행 구분하는 거. 88번 문제 해설 한번 잠깐 보세요. 88번의 해설. 하향적 집행은요, 연구의 초점이 정책 결정자들의 의도한 정책 목표를 집행기관이 어느 정도 성취했느냐.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 정책이 쭉 집행되는 과정에서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초점이 돼요. 반면에 상향적 집행에서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행위자, 이들의 전략적인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다양한 기관과 참여자들, 이들 간의 전략적인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인데, 목표를 보면 하향적 집행에서는 목표가 매우 명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향적 집행은요, 목표가 변경될 수 있어요. 하향적 집행은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조건이 안정적이죠? 근데 상향적 집행에서는요, 매우 유동적이고 동태적이에요.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조건이. 하향적 집행에서는 성공 요건이 뭐냐면 정책 결정자의 통제력과 그 다음에 집행자의 순옹, 이런 부분들이 성공 요건이라고 한다면, 상향적 집행에서는 집행자의 역량과 재량,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공 요건이다. 그러니까 하향적 집행은 정책 결정자가 초점이죠. 상향적 집행에서는 어때요? 집행자가 초점이에요. 그러면서 하향적 집행은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죠? 상향적 집행은 결정과 집행이 연속적이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자, 하향적 집행에서는 그 엘모어가 표현하기를 전방향적 또는 전향적 접근이라고 표현하고, 후방향적이라는 말은 거꾸로 가는 거죠. 상향적 접근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정형적 집행, 적응적 집행,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구분하는데, 자, 88번 문제 봅시다. 자,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가운데서 하향적 접근 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인 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기업 일선 관료의 재량권의 확대. 그런데 이건 하향적 접근이 아니라 상향적 접근에서 필요한 거죠. 하향적 접근에서는 일선 관료인 집행 관료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일선 관료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상향적 집행의 특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이는 집행기관들의 지원, 그 다음에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이런 부분들은 모두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효과적인 집행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88번에서는 4번입니다. 자, 89번 봅시다. 정책 집행에 있어 하향적 접근의 장점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하향적 접근 방법의 장점이에요. 자, 기억해 보니까 목표와 그 정책 목표와 그 달성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객관적인 정책 평가가 가능하다. 정책 목표와 그 정책 목표의 달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하향적 접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 하향적 접근은 목표가 변경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어진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문제 해결 능력의 측면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의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 또 중요도를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향적 집행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의 측면, 이걸 강조한다는 것은 바로 집행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 실제적인 정책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서 정책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실제적인 정책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상향적 집행의 초점이겠죠. 그다음 리을. 하향적인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체크리스트로서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하는 변수들은 체크리스트로서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이제 그 결정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수들을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자, 89번에서는 기억하고 리을 두 가지가 하향적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여러 그 출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 교육행정, 교행이 교육행정 문제거든요. 근데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출제 기관도 달라요. 시험 문제 출제 기관도. 그러다 보니까 그 출제하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거에 다르니까 문제의 성격이 달라요. 보면 일반적인 그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하고 이 교육행정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패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땐 굉장히 그 더 신경 써서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교육행정 문제가 훨씬 더 좋아요. 보면. 자, 그 다음에 91번으로 넘어와서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에 설명해서 옳은 겁니다. 1번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연합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 있는데 그 95번 문제가 이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거든요. 이건요 통합 모형이라고 해요. 사바티어가 주장하는 정책 지지연합 모형은 통합 모형이야. 통합 모형인데 상향적 집행이 원칙이고 거기에다가 하향적 집행을 가미시킵니다. 아셨어요? 통합 모형으로서 상향적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다가 하향적 집행을 가미시킨다. 오케이? 이게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책 결정과 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아까 얘기했잖아. 하향적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니까? 상향적 집행은 결정과 집행이 연속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죠. 왜? 집행하는 과정에 다시 또 결정을 하잖아. 결정 집행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향적 집행에서는 결정과 집행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오케이? 그다음 3번에서 집행 현장에서 일상 관리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 정답입니다. 그죠? 이 상향적 접근에서는요, 집행 관리의 재량권을 중시하는 거죠. 하향적 접근에서는요, 결정권자 리더십이 중요시됩니다. 결정권자 리더십이. 4번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건 하향적 접근이에요. 상향적 접근에서는요. 정책 과정이 결정과 집행 이런 과정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또다시 목표가 바뀔 수 있고 목표가 바뀌면 또다시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91번에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92번을 볼까요? 현대적 상향적 집행 방식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정책 목표의 설정과 목표 간의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이거 하향적 집행입니다. 엘모의 전방향적 집행, 이거 하향적 집행이죠. 그 다음에 범원의 정형적 집행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향적 집행이에요. 상향적 집행은 후방향이고 적응적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후방향이고 적응적 집행에 관한 거예요. 4번 일선 관료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일선 관료다. 오케이?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95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각각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96번으로 넘어옵니다. 자, 범원의 적응적 집행의 설명을 써오른 것은 여러분 적응적 집행이라는 것은 상향적 집행의 특징이에요. 그죠? 상향적 집행의 특징입니다. 적응적 집행은 1번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의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정책과 집행 조직 그 말은 뭐냐면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조직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책과 집행 조직 그 말은 정책 결정 조직과 정책 집행 조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과 집행 조직 사이에 상호 적응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니까 상향적 집행, 적응적 집행 맞잖아. 상호 적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근데 하향적 집행에서는 이게 분리되잖아. 결정과 집행이. 그러니까 상호 적응이 이루어지지 안 된단 말이야. 하향적 집행에서는. 오케이? 2번 거시적 집행 구조는 동원, 전달자 집행, 그 다음에 제도와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그런데 우측에 해설 한번 잠깐 보세요. 그 해설해보면 2번, 작은 번호 2번에 거시적 집행 구조의 통로는 네 가지입니다. 행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택,
세 번째는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 것이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라는 거야. 행정과 채택과 미시적 집행과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 3번에 보면 제일 위에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 채택이에요. 어? 채택 단계야. 4번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미시적 집행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4번은 다 설명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3번, 4번의 지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내용 자체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거 행정이 아니라 채택이란 말이에요. 4번에도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거기 채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킨다? 이건 집행에 관한 거죠. 미시적 집행. 자, 96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98번 문제는요, 내가 좀 고민했는데, 구급 문제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해설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7급에서 이제 한번 나온 문제인데, 그 해설에 한번 보면, 메트로랜드의 집행 상황과 집행 유형 해가지고, 자, 갈등이 낮다, 높다, 목표의 모호성이 낮다, 높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 목표의 모호성이 낮다는 얘기는 뭐야? 목표의 모호성이 낮다. 그 말은 목표가 명확하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럼 목표가 명확한 것은 하향적 집행이야? 상향적 집행이야? 목표가 명확한 건 하향적 집행들이에요. 그래서 목표의 모호성이 낮은 것은 목표가 명확하다고 그랬어. 둘 다 뭐야? 하향적 집행이야. 아셨어? 반면에 목표의 모호성이 높은 것은 둘 다 뭐야? 상향적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두 개는 상향적 집행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향적 접근에서 하향적 집행의 두 가지, 관리적 집행하고 정책 집행인데, 관리적 집행은 행정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낮아요. 왜? 밑에서 갈등이 나게 되면 위에서 이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치적 집행은 보세요. 여당, 야당, 또 각 정당 갈등이 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치적 집행은 갈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상향적 조건에서도 실험적 집행은 갈등이 낮지만 실험적인 거니까. 근데 상징적 집행은 갈등이 높아요. 왜냐? 그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당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 각각의 정치적 입장들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과정은 각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높은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디귿하고 리을 보시면 디귿 실험적 집행이라고 했죠? 정책 집행을 학습으로 본다. 동그라미에서요. 학습. 정책 집행을 학습으로. 빨간 볼펜으로. 상징적 집행은요. 정책 집행을 해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니까 갈등이 높다. 아셨어요? 상징적 집행에서는 자, 실험적 집행은 학습이라고 그랬어. 집행 과정은 상징적 집행은 해석 과정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둔다. 응? 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하고 이해를 해본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 여러분들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7급에서 한번 나왔는데 7급에서도 별로 이렇게 출제가 안 되는 주제거든요. 근데 9급에서까지 이것을 출제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오히려 정책 집행에서는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정책 집행 유형, 이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최근에도 나옵니다. 보면 100번 문제도 지금 2019년도에 나온 문제잖아.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정책 유형. 예.
이걸 거기다 좀 정리해줘야 돼. 그 100번 문제 바로 위에 보면 해설이 나와 있죠? 거기 빈칸이 좀 있는데 그 박스하고 그 100번 문제 사이 거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목표하고 수단. 정책의 목표는 추상적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수단에는 행정적 수단이 있고 기술적 수단이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겠다. 추상적인 목표입니다. 오케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겠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한 10% 정도 하락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건 구체적인 목표죠? 구체적인 목표. 지금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하는 것 외에도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경우 이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게끔 보유세를 강화해야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왜 그렇지? 그럼 가만히 있었는지. 응? 부동산 한 채, 두 채 가질 수 있죠. 근데 세 채, 네 채 가졌다는 건 이거 분명히 투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세금 부담으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당연히. 올해도 이제 보유세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는 세 채 이상 이걸 구분하자는 거야. 5채, 10채 이렇게 구분해갖고 이게 많을수록 막 세금 부담이 왕창 막 폭탄 떨어뜨리세요. 그렇게 부담되게끔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다주택자들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 응? 그래서 이제 보유세 조세 체계를 개편해서 세금 부담을 강화시킨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뭐냐면 부동산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몇 퍼센트 보유세를 부과할 건가 5채 이상 가진 사람은 몇 퍼센트로 부과할 건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구분해서 정해야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애매한 게 이런 거예요. 뭐 5채다 10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3채를 갖고 있어도 강남에 3채 갖고 있으면 이건 뭐 완전히 갑부죠. 강남에 3채 갖고 있으면 근데 지방에 3채 갖고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걸 조정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 그 순서가 거기에 쭉 나왔는데 고지협재관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 자, 고전적 기술자형은 이거예요.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A, B, C를 다 하는 거야. 정책 결정자가. 집행자는 기술적인 수단만을 강구합니다. 오케이? 집행자는 기술적인 수단만. 그래서 뭐라고 그래? 타이틀이 고전적 기술자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집행자는 뭐만? 기술적인 수단만 강구한다. 기술적인 수단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적 유의명은 정책 결정자가 A, B. 집행자는 C와 D예요. 결정자는 A, B. 집행자는 C와 D. 각각.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결정자가 정하지만 집행자는 수단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행자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상형은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을 벌이는 건데 자, 기억해 둘 거.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을 벌이는 게 협상형인데 목표는 결정자가 정합니다. 아셨어요? 협상형이 있어. 목표에 대한 협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목표는 결정자가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폭넓게 목표나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 협상을 벌이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재량적 실현가형 나와 있죠? 재량적 실현가형에서는 결정자는 A만 해. A만. 결정자는 A만. B, C, D. B, C, D 이 세 가지는
집행자가. 오케이? B, C, D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 줍니다. 여기는. 응?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확연히. 응?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재량적 실현가형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리적 기억가형은 A, B, C, D를 전체 다 누가? 집행자가. 어? 집행자가. 그러니까 목표를 누가 설정해요? 집행자가 설정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제 집행자가 설정을 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협상을 벌여요. 결정자가. 목표는 집행자가 정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집행자와의 협상을 벌인다. 아니, 결정자와. 응? 그러니까 여기도 협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지.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직접. 자, 100번 한번 봅시다. 나카무라와 스무로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 가운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집행자는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누가? 집행자가. 두 번째, 집행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한다. 이거 아닙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한다. 이거잖아. 세 번째,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보 국장이 대표인이다. 그런데 나도 이제 나중에 알았던 얘기인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뭐 30몇 년간을 이 FBI 국장을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후보들의 뒷조사를 다 하는 거야. FBI 국장이니까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자기를 잘리려, 대통령이 선출되고 자기 잘리려고 하면 어때? 그 카드를 딱 제시하는 거죠. 만나가지고. 그러면 못 건드려요. 왜냐면 그거 공표해버리면 이건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악마지, 악마. 어? 왜냐하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했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FBI 국장을 있으면서 얼마나 전횡을 또 얼마나 비리를 저질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 자, 그래서 100번의 문제는요, 관료적 기억가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FBI 국장이라는 것은 집행관료잖아.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근데 이 집행관료인 FBI 국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오랜 세월 동안 FBI 국장을 하면서. 대통령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는 얘기야. 분명히. 자, 101번 보세요. 정책 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가운데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프레스만하고 윌다브스키는 집행 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프레스만하고 윌다브스키. 이 두 사람은 이제 집행론이라는 책을 쓰고 1973년도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 1960년대 후반에 그 존슨 대통령의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월남전 패배 이후에 미국 사회 분위기를 일신시키려고 그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나중에 그 정책들을 평가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실패해버린 거야. 도대체 그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 그걸 규명한 책이 바로 집행론이라는 책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책 집행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집행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냐? 결정이 중요한 거죠.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게 바로 집행이니까 집행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야.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관료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정책 집행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스만하고 일다브스키는 집행 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집행 과정상 공동행위 복잡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 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복잡해졌던 거예요. 이 정책들이.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죠. 두 번째, 버먼은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정책 사업 사이의 상호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버먼은 적응적 집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버먼은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정책 사업 사이의 상호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번, 나카무라 스무로드의 정책 집행 유형 가운데 관리적 기획과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자가 정합니다.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자가 정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요거. 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겠다. 이게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 응? 결정자가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이건 뭐야? 요거잖아. 요거. 그치? 결정자는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 구체적인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자가 정한다는 거야. 뭐예요? 재량적 실현과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 집행자에게 폭넓은 재량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4번. 사바티어는 정책 집행의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 모형을 제시했다. 아까 언급했죠.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통합 모형이에요. 그래서 상향적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다가 하향적 집행을 가미시킨다. 오케이? 여기다가 자, 10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틀렸어요. 자, 102번. 립스키의 일성관료 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겁니다. 일성관료에 대한 거. 1번. 일성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서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의 타파, 그런 거 아니에요. 일성관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 고객들에게 그 고객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 요구 들어주면 어때요?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나 두 번째, 일성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일성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객이 요구하는 거하고 일성관료가 하는 것 사이에는 서로 상충되거나 고객 요구를 제대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객 요구에 맞게 행정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3번, 일성관료는 집행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분할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자원이 내려오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톱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죠. 응? 4번, 일성관료는 계층제 하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성관료는 재량권이 폭이 넓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량권의 폭이 넓다. 그렇지만 재량권의 폭이 넓지만 그러한 재량권에 기반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그냥 수행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자, 102번에서는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자, 뒤로 넘어갑니다. (105번)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정책 집행 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책을 결정해 집행을 하는데 정책 집행 구조가 복잡하면 생각해봐요. 정책 집행 구조가 복잡한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제대로 정책의 성공적 집행이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한 조직 구조라고 한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뭐 수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향론자들이 볼 때 복잡한 조직 구조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두 번째, 목표와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맞죠?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3번, 목표나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3번,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 불특정 다수는요, 똘똘 뭉치지 못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뭐 지지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특정 집단은 똘똘 뭉칠 거란 말이에요.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4번. 배분 정책은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에 비해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배분 정책은 나눠먹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은 그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립 갈등이 매우 심해요.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 피해를 보는 집단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니까. 자, 105번에서는 1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들이에요. 107번. 정책 집행과 그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과 모형이 필요한 것이다. 적절한 인과 모형이. 두 번째, 프레스만하고 일답스키는 정책 집행 연구의 초기 학자들로서 집행을 정책 결정과 분리시키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게 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디귿. 정책 대상 집단 가운데 수혜 집단의 조직화가 강할수록 정책 집행이 용이하다. OX. 수혜 집단의 조직화가 강할수록 집행이 용이해져요. 왜냐면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강력하게 정책 집행을 지지할 거 아니야. 리을. 립스키는 상향적 접근 방법을 주장했던 학자로서 립스키 하면 일선관료잖아. 일선관료 추정을 둔 설명이기 때문에 상향적 집행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상향적 접근 방법을 주장한 학자로서 분명한 정책 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집행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들 상향적 집행은 목표가 불분명하죠. 상향적 집행에서는 뿐만 아니라 집행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얘기야. 자, 107번은요. 다 맞는 표현들입니다. 오케이? 107번은 기억력, 디귿 다 맞습니다. 자, 평가로 넘어갑니다. 자, 정책 평가. 정책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정책 평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정책 과정에서. 자, 110번에 보면 일반적인 정책 평가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일반적인 정책 평가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겁니다. 자, 이건요 그냥 간단하게 참고해 두세요. 제일 먼저 목표를 확인합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정책 목표 확인이에요. 두 번째는 목표가 확인됐으니까 평가의 대상 및 기준을 확정합니다. 목표가 확인됐으니까 거기에 바탕을 둔 대상 및 기준을 확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과 모형을 설정해요. 인과 모형을.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 결과를 완료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두 문자로 연결하려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어요. 목은 목표 확인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대는 평가의 대상 및 기준을 확정하는 거예요. 대상과 기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는 인과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고, 네 번째, 자료 수집 및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료. 오케이? 두 문자로 연결을 시킨다면. 그래서 저렇게 나왔어요. 근데 말이 굉장히 좀 어색해. 좀 자연스러우면 기회가 될 텐데. 자, 참고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11번하고 112번인데, 나도 이 단원별 문제 같은 걸 이게 분석을 하면서 더 이제 느끼는 건데, 사실은 내가 이 정책평가 유형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뭐 설명을 하거나 막 강조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111번도 그렇고 113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7급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9급에서도 보면 112번 문제 나오는 처럼 2018년도 또 출제가 되고, 이렇다면 좀 유의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가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좀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원별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보고 정리를 하다 보면 새삼 느끼는 게 있어요. 나도. 아,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응? 자,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책평가 유형입니다. 정책평가 유형은 자,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정책 집행이요. 정책 평가, 메타 평가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요. 각각. 여러분들 정책 집행 과정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형성 평가 있죠? 응? 형성 평가에 관한 거. 자, 여기 형성 평가에 관한 걸 뭐라고 표현하면 프로그램 모니터링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케이? 형성 평가에 관한 것은 프로그램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거야. 문제점이 있으면 어때? 그걸 시청을 해야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 보유세를 강화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뭐 3채 이상, 5채, 뭐 9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5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 5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지방에 아파트 5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 보유세 조세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5채 있어봐야 서울에 5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 근데 똑같이 적용해버린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걸 전체 다 합산해가지고 그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전체 그 합산한 그 보유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정책 평가 과정에서는요, 평가성 사정 이렇게 얘기했지? 평가성 사정 이거 뭐야? 이건 예비 평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비 평가란 평가의 시기, 주체,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할 거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응? 여기서 평가의 시기, 주체,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할 건가. 그 다음에 협의의 과정 평가라는 게 있죠.
협의의 과정평가가 있는데 이 협의의 과정평가는 뭐냐면 정책 효과의 인과 경로를 분석하는 거예요. 정책 효과의 인과 경로를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12, 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요. 서울에서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세 강화하고 이런다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집값만 높지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해. 그러면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도 하락하겠죠. 그러면 이것의 영향으로서 아파트 분양가도 하락하겠지.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을 가져오더라. 이런 경로에 의해서, 오케이?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을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되더라.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 효과 인과 경로를 분석한다. 오케이? 정책 효과 인과 경로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총괄평가예요. 이건 영향평가고 효과평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정책평가 그러면 총괄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또 영향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총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평가는 총괄평가야. 보통 얘기할 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어땠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니까. 메타평가란 평가에 대한 평가. 이게 메타평가예요. 이 평가한 걸 다시 평가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에 대한 평가. 자, 111번 보겠습니다. 정책평가의 종류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관리와 전략의 수정 또는 보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보완을 위한 것이다.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이거에 관한 것이다. 아까 프로그램 모니터링 이렇게 얘기했잖아. 집행 과정에 이루어지는 평가예요. 2번. 정책 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없다. 여러분들 총괄평가는 전체적인 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향평가, 효과평가, 능률평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능률성에 대한 측면 이런 것도 다 총괄평가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거죠. 3번.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는 외부적 평가고 4번.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 기능 여부와 평가 결과의 프로그램 개선 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 이게 평가성 사정. 예비평가가. 그래서 평가를 언제 할 건가, 주체는 누가 할 것이고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평가성 사정에 오는 것이다. 자, 111번은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이 틀렸어요. 오케이? 자, 112번에 보면 정책평가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총괄평가에는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영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로 평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활동과 평가 체제를 평가해서 정책 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평가한 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지, 평가에 오류가 없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메타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얘기잖아. 평가를 다시 평가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평가의 활동과 평가 체제를 평가해서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면서 결과 활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메타평가에 관한 것이다. 3번. 평가성 사정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틀렸지? 이건 이런 걸 하기 전에 예비평가니까. 4번. 형성평가란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이 있고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다.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관한 거니까 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로서의 바로 이 형성평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확인해 정리해 둡니다. 자, 77쪽에 115번 보겠습니다. 정책평가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정책평가에서 이제 타당도가 나와 있어요.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나오죠. 자, 2번부터 봅시다.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 다른 경쟁적 요인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 그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실험 집단, 여기는 통제 집단에서 여기 G 집어넣고 실험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는 인스턴트만 제공하고 여기는 인스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발생해. 몸무게가 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바로 인스턴트로 인해서 이런 차이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내적 타당도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적용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게 외적 타당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일반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외적 타당도에 관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정책평가와 내적 타당도, 관찰된 결과와 다른 경쟁적인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 맞잖아요. 1번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외적 타당도에 관한 거잖아. 응?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3번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 정책의 평가자는 A,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OX. 응? X요?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인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했단 말이야. 그러면 정책 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틀려요. 왜냐? 외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잖아. 그치? 외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 A로 인해서 B가 나타났다 꼭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A와 B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A와 B 사이에.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선후관계가 성립돼야 돼. 이게 먼저 시행되고 나중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비허위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허위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외부 변수가 작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78쪽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그 인과관계 성립 조건 세 가지 나왔죠? 첫 번째가 뭐라고? 시간적 선행성.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공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비허위적 관계여야 돼. 다시 말해 다른 어떤 외부 요인이 작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니까. 인과관계 성립 조건들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정리해둔다. 같이 정리해두세요. 자, 그런데 그 116번에 보면 다음 제시문의 기억론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외부 변수가 이렇게 작용할 수 있죠. 이 외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외부 변수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외부 변수에 관한 것들. 자, 그다음 외부 변수에 작용하는 것들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허위 변수. 허위 변수는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예요. 이것과 이것 사이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가 뭐야? 허위 변수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반대가 되는 것은 억제 변수입니다. 억제 변수란 자, A, B 사이에 효과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아시겠어? 이건 뭐다? 억제 변수야.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억제 변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혼란 변수. 혼란 변수. 이건 뭐냐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과대 또는 과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과대 또는 과소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잖아. 과대 또는 과소의 효과가 나타나게 만드는 변수니까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야. 혼란 변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 혼란 변수가 개입되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과대한 효과 또는 과소 효과 이런 것들을 야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지. 네 번째, 왜곡 변수는 이것과 이것 사이의 효과를 정반대로 나타나게 하는 거야. 응? 정반대로. 이게 왜곡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78쪽에 그 우측에 그 해설을 한번 보세요. 왜곡 변수는 두 변수의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왜곡 변수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대한다. 응? 왜곡을 반대한다. 반대 효과를 가져오게 한단 말이야. 꼭 그렇게 기억하면 되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왜곡 변수야. 이렇게 정리해줘도 문제 나오면 헷갈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없는데 있게 만드는 것은 허위 변수예요. 근데 상관관계에 있어요.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 없게 만드는 것은 억제시키는 거니까 억제 변수고, 또는 과소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혼란 변수, 그 다음에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왜곡 변수. 자,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러면 116번 문제 봅시다. 박스. 기억은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정책수단,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건 혼란 변수. 이유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건. 전혀 없는데, 독립변수인 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는데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변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허위 변수지.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겠습니다. 네?